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이 가장 재미없는 전망이 완만하다 뭐 이런 전망이 될 건데 올해는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도 좀 완만하고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도 좀 완만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평화롭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를 볼 때 저는 세 가지 사이클을 보는데, 경제라고 하는 게 뭐 지나서 보면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던 시절도 있고 나빴던 시절도 있고, 경제가 좋아지던 시점도 있고 경제가 나빠지던 그런 시기도 있고, 이렇게 경제가 사이클을 그렸다라는 걸 우리가 지나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로 다루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짧은 것에 불구하고 이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단기 투자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좀, 요거는 제가 볼 때 경기 사이클은 보통 1년, 2년, 뭐 길면 2년, 3년 정도 사이클에 따라서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 그림이죠. 뭐 저기 G20 국가들, 큰 나라 20개 나라들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속기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장 수축의 지속기간이 뭐 보통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좀 짧은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지금은 이제 확장 국면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굉장히 좀 길게 중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은 생성형 AI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전에 우리 산업,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뭐 로봇 기술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생성형 AI. 그 이전에 뭐 알파고가 어떻고 하던 그런 AI 말고 그 생성형 AI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1년 반, 2년 반 동안에 핸드폰이 세상을 바꾼 건 아니죠. 훨씬 더 긴 사이클. 그래서 보통 기술 혁신 하나가 한 5년에서 10년까지, 좀 뭐 대충 한 5년 남짓한 사이클을 만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짧은 사이클, 뭐 경기 순환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긴 이 기술 혁신의 사이클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사이클이 한창 이제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중소형주라고 하는 소형주들이죠. 러셀 2000 작은 종목들인데, 대형 기술주하고의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좁혀졌다 다시 확대되고 하는데, 이 처음에 있는 요 2018년 요때 사이클이 그 이전부터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쭉 커지고 있죠. 격차가. 요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근데 최근에 이 사이클, 이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거는 뭐 생성형 AI 그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생성형 AI,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샘 올트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또 굉장히 좀 뭐 한 번씩 뉴스가 나오고 뭐 하는데, 굉장히 길게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저변에서 그 기반을, 그 펀더멘탈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 미국의 헤게모니, 단 하나의 헤게모니가 좀 위축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선진 산업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OECD 국가들, 지금 이제 38개 나라가 있죠. 또 올해 브릭스가 10개 나라가 이제 그전에 5개 나라에서 10개 나라로, 이게 뭔가 큰 움직임을, 핵심적으로는 미국 달러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요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원래 이 브릭스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작년에 친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브릭스 가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빠지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의 어떤 변화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갈등에서
계속 뉴스들도 나오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냥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당장 뭐 이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어떻다, 채권시장이 어떻다 이런 걸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 때문에 이런 움직임 때문에 가령 뭐 연준이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로 각각을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이 좀 짧은 경기 사이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저변에 깔려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성장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사이클을 갖고 돌고 있는 그런 성장을 보면 뭐 우리나라 저성장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이 장기 평균 정도의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G20 국가들의 요걸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 다 합쳐놨거든요. 합쳐놓은 거는 GDP를 가중해서 합쳐놓은 건데 이 그 큰 나라 20개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보면 장기 평균 성장률이 2.9% 정도고 지금도 뭐 3%, 2.9%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균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성장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뭐 별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률을 예측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뭐 6개월, 1년 이런 예측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예측. 물론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전망을 뭐 1년이든 뭐 2년이든 3년이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미국 미 연준, 애틀란타 연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나우캐스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개발되고 발전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나우캐스팅은 뭐냐면 일기예보 하는 것처럼 경제를 전망하는 건데 우리가 가령 오후에 어디 외출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이제 바깥에 날씨를 보죠. 현재의 날씨를 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구름이나 바람이 내린 것들을 보죠. 그러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상태면 앞으로 몇 시간 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네. 좀 이따 비가 올 수 있겠구나. 구름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되겠구나. 이런 식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최근에 이 GDP 나오가지고 구글이 날씨를 예보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상청도 갖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싼 슈퍼컴퓨터를 갖고 돌리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이 GDP 나우와 같은 나우캐스팅 방식으로 돌리는 게 요거는 사실 가정용 PC로도 가능하거든요. GPU만 달아놓으면. 이렇게 한 게 이 슈퍼컴퓨터들이 돌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결과입니다. 경제도 어떻게 보면 GDP 나오라고 하는 게 아주 먼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금 경제가 이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지금 날씨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의 구름이 어디에 어떻게,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짧은 미래에 대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듯이 경제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 GDP 나우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은 여전히 지금도 한 2%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미국이 한 2% 성장하면 글로벌하게 한 3% 정도 성장을 하는 게 그동안의 장기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뭐 글로벌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느냐?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20개 나라들의 그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을 회색 선으로 이렇게 쭉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성장률을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회색 선으로부터 빨간색 점이 벗어난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그동안 20년 동안 고성장을 해왔던 중국이 최근에 성장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성장률이 확 떨어졌어요. 러시아 성장률이 확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 그 다음에 좀 더 잡는다고 한다면 아르헨티나, 독일 이 정도 나라들이 장기 성장, 평균 성장에서 훅 내려갔고 이 나라들 빼고 나면 뭐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이제 고성장을 장기 20년 동안 해오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장기 성장선보다 훨씬 더 높은 선에 가 있고,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 뭐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 일본도 꽤 올라갔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아유 뭐 망한 나라들인 줄 알았는데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처럼 살아 움직이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안 좋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좀 너무 글로벌 저성장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20개 나라를 놓고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이렇게 저렇고 장기 평균으로 평균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한국, 중국 이런 데서 좀 더 넓게 많은 나라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로 보게 되면, 요거는 학자들이 그 각 나라의 언론사, 신문에 나오는 걸 갖고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중국의 경우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차이나에서 나오는 거하고 본토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건 두 개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지수인데, 중국, 러시아, 뭐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간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독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경제가 이 제조업, 한국도 제조업이고 독일도 제조업인데 이쪽이 상당히 좀 문제가 커요.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이런 나라들 때문에 글로벌하게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인도나 미국이나 미국 경제 영향권에 들어가 있거나 중남미 이런 나라들, 뭐 이런 나라도 보면 전혀 뭐 경제 불확실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혁신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가 주도를 합니다. 제조업, 우리나라처럼 뭐 반도체 생산하고, 물론 반도체가 혁신과 관련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혁신은 맨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맨날 메모리 반도체만 많이 쓰는, 옛날에 빅데이터를 모을 때는 뭐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도 했겠죠. 근데 늘 그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리 제조업이 되기도 하고 저 제조업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무관하게 미국은 이 혁신이 주로 소비 영역과 관련된 쪽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경제를 끌고 가는, 이게 GDP 성장을 낳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는, 고용이 계속 창출이 되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실업률에서 패턴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 성장,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침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리세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지표로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리세션에 임박했다라는 지금 없습니다. 뭐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리세션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2, 3년 전부터 하던데, 아니 2, 3년 전부터 리세션이 발생한다, 아직도 리세션이 발생 안 했잖아요. 저도 채권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본 사람이긴 한데, 아마 한국에서 채권은 제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게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굉장히 정확한 지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염이 됐어요. 아주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장기 금리를 단기 금리 밑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채권 시장이 자기 이익인 거죠. 경기 침체 온다, 뭐 완화시켜라, 금리 왜 올리냐, 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지표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절대 안 봅니다.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그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염시키지 못하는 실물 경제 지표를 갖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이건 좀 동행성이 있습니다만,
그 왼쪽 그림에 있는 이거는 프레드 같은 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0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동행성이 강해서 경기 침체 되고 난 다음에나 경기 침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표가 될 것이고, 그보다 좀 선행성이 있고 좀 빠르다 싶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지표와 같은 건데, 이걸 뭐 샴룰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률이 최근 1년 동안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최근에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제가 이제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게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시기인데, 이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위로 올라간 것만 제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했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파란색 선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샴룰을 갖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생각을 할 건데,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의 실업률의 최저치가 3.4%였어요. 근데 지난달 2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3.9%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0.5%까지 올라온 건데, 이 샴룰은 최근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3.76?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3개월 평균을 생각해 보면 아직 경기 침체 뭐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2월 실업률이 3.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와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볼 때 중국 정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민생과 첨단. 근데 이게 경제가 성장률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걸 좀 많이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 자동차 자주 바꾸고 자동차 생산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아직 쓸 수 있는데 그냥 좀 바꾸고 새로운 제품 가지고 바꾸고 뭐 이래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 성장률이라는 게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건데, 중국은 거기 관심이 없고 아주 저쪽 그 민생과 관련된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공장 굳이 돌릴 필요 없는, 공장 별로 안 돌려도 되는 그런 쪽 하나하고, 저쪽으로 첨단 산업, 뭐 우주로 간다.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어떻다, AI가 어떻다, 이런 그 양자 컴퓨팅이 어떻다, 이런 쪽으로는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들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는 열심히 하는데 전기차는 제가 볼 때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요 양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비나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민생 경제는 중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 팬데믹 직전에 이쪽 소비 증가율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한 7, 8%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예요. 지금도 뭐 많이 좀 출렁출렁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라고 하는데 그게 뭐 거짓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민생으로만 돌리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쓸데없이 중화학공업 돌리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이건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옛날 패턴에 따른 거고,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면 뭐 민생이 돌아가는 거 대충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집값과 관련된 동향지수인데, 이거는 중국의 여러 지역의 집값의 움직임을 이제 하나의 지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집값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2022년부터 지금 뭐 2년, 3년 가까이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생각은 이걸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다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걸 굳이 받쳐서 뭐 하겠냐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가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산 가격 중에 하나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이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민생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그런 건 아니고 민생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GDP라고 하는 게 GDP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GNI 소득 증가율을 따로 그려놨습니다. 생산된 거는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산된 거는 누군가한테 배분이 될 거고 그럼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그 소득은 또 이제 소비로 넘어가는 뭐 그래서 이제 이것과 생산과 소득과 뭐 그다음에 이제 소비하고 저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처럼 수출이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외하고 거래를 하면서 가령 뭐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열심히 생산했거든요. 작년보다 야근 잔업 많이 하고 더 많이 개수를 더 많이 만들긴 했는데 반도체가 폭락해요. 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마이너스일 수 있겠죠. 벌어들인 돈이 없는데 뭐 소득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경제 한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GDP 성장률은 5년 평균이 2%가 넘는데 이 소득 증가율로 보게 되면 우리는 5년 동안 1%씩도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 이상 성장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쏘는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성장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어느 게 경제를 진짜 반영하겠습니까? 물건 많이 생산하고 공장 많이 돌린 게 중요한가요? 안 그러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경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왼쪽 그림처럼 소비인데요. 파란색 선은 뭐냐면 GDP에서 전체 소비입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증가를 못 하고 있죠. 그죠? 버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증가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국내 소비하는 건 오히려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경기 침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내수 부분에서는. 그 차이만큼이 빨간색과 파란색 차이만큼이 해외에서 쓰는 건데 해외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많이 쓰고 국내에서도 쓰고 이게 어느 게 성장률이 더 높으냐 이런 것만 따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는 거는 줄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계속 쓰고 그만큼 국내에서 소비를 줄여버리는 그런 단계로까지 와 있는 게 한국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20 국가들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너무 한국 경제에만 집중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투자에는 글로벌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 나라들을 균형 있게 균형 감각 있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갈등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고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그림은 앞에 거하고 좀 잘못됐는데 오른쪽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앞에 그림이 맞고요. 이 불확실성 지수를 왼쪽 그림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하게 까만색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파란색인데 뭐 세상이 불안해졌다고?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위험이 커졌다?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10년대보다 뭐 훨씬 더 안정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투자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주가가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보지 마시고 앞에 걸 보시면 나라마다 다른데 이게 이제 더 심한 나라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진 경제가 더 안정적인 나라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로 사람들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 이 나라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나라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비싸지고 있는데 더 비싸지고 있는 이유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글로벌하게 여기저기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불안하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전쟁도 그 한쪽 축인 것 같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이게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로 끝날 것이냐 예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 끝나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 평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것, 전체 미국이 수입하는 것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의 비중을 보게 되면 이게 뭐 22% 하다가 13%로 확 늘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를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수입선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개편 이런 이야기를 미국은 하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고 수입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큰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약해지고 나면 이러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 나라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빨리 풀려고 할 건데 이게 서로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불안 요인인 것만은 맞습니다. 갈등의 지금 축은 그건 같아요. 중국이 혼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 브릭스 10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왜 미국 달러를 쓰냐? 미국은 저기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종이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 푸는데 아니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일해서 쟤네들이 지금 종이를 받고 있다고? 이거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 달러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위안화 써서 거래해보자. 또는 뭐 자국통화끼리 거래해보자. 이런 걸 많이 해오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게 지금 브릭스 10개 나라입니다. 근데 이 10개 나라들에서 보면 인도도 그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그러고 여러 나라가 미국 달러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US 달러를 쓰면 그걸로 거래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앙은행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모인가의 브릭스 10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성격 자체가 미국 달러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친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브릭스 가입을 취소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달러를 안 쓰고 그러면 중국 위안화 쓸 거냐? 다들 반대하는 것이죠. 사우디를 포함해 다들 반대합니다. 그 지금 이 문제에서 세틀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통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결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파이낸싱이죠. 근데 이 결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 만들고 있는 건데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US 달러로 고정시켜 놓고 여기가 홍콩 달러로 세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투자 자금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어서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로 가서 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파이낸싱의 거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홍콩이. 근데 그 홍콩이 미국이 또는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서 홍콩이 파이낸싱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저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파이낸싱의 거점으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회원국 10개 나라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조금 독특해요. 들어가기 조금 독특한 나라인데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근데 여기 저기 두 개의 지역이 서로 맞닥뜨리는 데서 아무래도 갈등이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제 중국 이쪽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그 나라들로 좀 커지는. 근데 이 사우디나 이쪽에서는 뭐 피터 자이안이 이쪽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해가지고 그런 걸 좀 완화시키면서 같이 브릭스로 편입되면서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그렇죠.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물가는 많이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로 진정된 것이냐, 쭉 내려가는 것이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 70년대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봤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죠. 가령 뭐 원유 생산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죠? 가격 올리고 싶은데 언제 가격 올리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격을 막 올렸다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긴축해버리면 그러면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럼 공급자들끼리 서로 팔려고 싸우다가 가격이 오히려 폭락을 합니다. 오페크가 그렇게 단결력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경기 부양도 하고 뭐 이렇게 금리도 좀 낮춰주고 이런 사이클이 되면 유가도 자연스럽게 올려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70년대도 미국이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올렸다가 경기 침체 오니까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그때쯤이 되니까 물가는 많이 내려와 있었겠죠. 그때쯤에 이제 다시 오페크가 다시 유가를 끌어올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식의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을 70년대도 해왔는데 지금도 좀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미국이 경기 침체시키겠냐. 금리 대통령 선거 하는데 뭐 저기 금리 올리겠어 내리겠지. 그러면 경기 부양한다.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럼 우리가 유가 좀 올려도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이런 식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패턴. 이게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리를 지금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고 이걸 이제 AI가 분석을 해요. 아,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구나, 내린다는 이야기구나, 얼마나 올린다는 이야기냐, 얼마나 내린다는 이야기냐. 요걸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자연어 처리, 뭐 회의록인, 그 다음에 연설하는 거, 파월이 뭐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보면 지금은 빨간색이 막 올라갔다가 이제 빨간색이 안 나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는 더 이상 인상한다라는 말들이, 인상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인상이 끝났고 아직까지 파란색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아닌데 최근에 이런저런 뭐 연설 내용을 볼 때 이제 파란색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아직까지 파란색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뭐 FMC 이번에 3월 FMC 이런 내용을 보면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거는 왼쪽 그림에서 이제 테일러 룰 같은 걸 보더라도 테일러 룰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지금 금리가 이게 중립 금리보다는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추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올해 한 75bp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75bp 정도가 되면 요 테일러 룰 뭐 여러 가지 2번, 3번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선, 그러니까 중립 정도 수준까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중립 수준까지 낮추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시점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한 2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은 실업률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실업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0.5%포인트 최저치보다 올라갔을 때 주식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을 100% 갖고 있다가 고를 땐 주식 안 하다가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5점보다 0.5%포인트 정도 내려왔을 때 주식을 다시 100% 채우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2000년에 경기 침체를 피했죠. 그죠? 빨간색이 그 전략을 쓴 건데 그 다음에 2008년 경기 침체도 100% 피하지는 않습니다만 80% 정도는 피합니다. 물론 뭐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는 이게 오히려 이런 전략을 쓴 게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적인 경기 침체를 이 전략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실업률을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은 이게 수출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는데 한국 경기 선행지수보다 저는 OECD가 발표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은 G20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100%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다 비워놓는 그런 식의 전략을 썼을 때 빨간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 큰 폭 하락을 대부분 다 피할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이런 경기 선행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보다 저는 요즘 생각이 그래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충실하자. 세상이 예전에 보던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뚜렷한 사이클이 나오는 산업이 아닌 것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뭐 AI가 그 산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멈출지 계속 갈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실업률, 그 다음에 한국 경우에는 G20 경기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